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진짜 민생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바람 5번째 순서는 현장 최고위원회로 당 지도부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상담센터 이름이 눈물 그만 상담센터입니다. 이 센터의 이름에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게 될 가계부채 정책은 채권 추심 중심에서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대책으로 가계부채 고통 해결과 그리고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계부채 고통 해결, 자영업주 재기 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참석하셨고요. 채무 사례 발표를 위해 박유진님과 박현근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책임을 정말 도맡아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재윤경 의원님과 우리 박주민 의원님, 또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가계부담 개선 동과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정무위원장님은 아직 참석 전이시죠? 네. 김미선 주빌리은행 상임이사와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회의 장소 등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신 서울시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먼저 발언에 앞서서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경과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개최된 민생연석회 2차 회의에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오랜 채무 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단절된 한계 차주의 재기증을 돕고자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의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의제로 선정한 이후에 2월과 4월 두 번에 걸쳐서 저희와 그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2월에 출범한 당정청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선정을 해서 금융위원회와 중기부, 법무부 등과도 현안을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말 담당 최고위원이신 재윤경 의원님을 비롯한 박주민 최고위원님이 결합해서 굉장히 성과를 더 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생연석회의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또 민변, 주빌리은행 등 여러 민생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계에 내몰린 이런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오늘의 대안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과정이 한 5개월 동안 거쳐졌고요. 5개월 만에 성과를 만들어내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게 그 현장 최고위를 열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이 대책이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위기에 빠진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우리 서울 시민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최고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한 1,5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GDP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우리 GDP가 한
1000조가 좀 넘을 때 그때 가계부채가 한 60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60% GDP의 60% 정도가 가계부채였는데 지금은 GDP의 거의 100%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아예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거의 풍선이 터질 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상환하지 못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런 금융복지센터가 잘 상담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들어보고 당에서도 이런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됐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낮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가계부채를 주제로 해서 현장 최고위원회 하는 것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취약계층들은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또 빈곤을 넘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또 그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고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가 또 공공이 나서서 자립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가계부채의 비상구가 되어주고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관계자분들에게 아주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큰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생활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부채의 증가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런 것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략 86조에서 87조 정도 이런 규모였고, 그것은 또 그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조 이상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입니다. 취약계층이 생활비 부담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대책과 서민들의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매우 급합니다. 55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이것도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0% 정도에 이르렀던 GDP 대비 60% 정도에 이르렀던 그런 가계부채의 규모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면, 참여정부 시절이었다면, 제가 이명박 정부 후반, 박근혜 정부 초반에 한 80% 정도의 그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육박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그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임계점에 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그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책 없이 이제는 거의 GDP 규모와 맞먹는 이런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는데, 이런 그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영업이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또 경기 침체가 더해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상권이 자영업 상권을 잠식했고, 뭐 또 다른 한편에서 산업의 큰 변화들 속에서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증가한 요인들로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런 그 이야기들,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자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 생명과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매수업자가 없어서요. 매수업자가 없어서 또 폐업 후에 그 생계, 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냥 속절없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조차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또 공공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언제나 패자 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뚜기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예찬 대표님과 이인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좀 있으면 박주민 최고위원님과 재윤경 의원님이 대책을 발표하실 텐데요.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대표님 그리고 우리 당 모든 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당 정청이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남인순 최고위원님, 또 지금 민생바람을 몰고 나오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실한 실패자에게 모든 책임,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온 이 모순적 경제 구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모두가 공동 책임을 느껴야 되고, 특히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정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어제 통계청에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해석을 어느 부분만 강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큰 흐름을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경제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 지표의 종합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80%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1분위 하락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 3분위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4분위는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 5분위 배율 격차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이 격차 흐름이 이번에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허리인 중간층 소득이 늘었습니다. 2분위에서 마이너스 4.8%였던 것이 플러스 4.4%로 돌아섰고 3, 4분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약층인 1분위가 2018년 4분기 마이너스 17.7%였던 것이 마이너스 2.5%로 하락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각에서 처분 가능 소득이 마이너스라고 비판합니다만 이는 5분위 이 소득이 아까 우리 조정식 정책위장님 설명으로는 상여금 지급 같은 것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5분위 소득이 하락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셋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 빈곤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만들어내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석자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병도 정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위원회 우리 유동수 간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채무자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박유진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의 50대 여성 가장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자식 2명을 혼자 죄송해요. 혼자 맡아서 키웠고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혼자 지게 되다 보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옷을 입히고 공부는 시켜야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랐던 때에는 K사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처음 빚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동네에 규모가 크고 젊은 미용사들이 있는 미용실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손님이 더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카드 대금을 내기 어려워 다시 예스사, L사 등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가 되고 장사가 안 되어 또다시 카드가 밀리면 저축은행이나 대부 업체에 대출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늘어나 채무는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눈앞이 막막했으나 아직 사회생활에서도 시작하지 못한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자 노력했고 우연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2014년 여름에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 평균 시소득이 150 정도인 상태에서 법원에 매월 50만 8,883원씩 납부하다 보니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개인회생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미용실 손님이 줄어 소득은 줄어들고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기면서 개인 회생 월 납입금을 낼 돈이 없거나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지인을 통해 조금씩 빌려서 빌리는 사정이 되는 대로 갚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반복되자 지인들에게 조금씩 빌린 돈은 목돈이 되었고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준 지인들을 어렵게 만들 수 없어 대출을 알아보니 대부 업체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준다 하여 2017년 초에 더블 대부 업체에서 1,4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미납금을 납부하고 개인 채무를 갚았고, 그리고 2018년에 같은 대부 업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450을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결국엔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또다시 개인회생 납부 3회차를 남기고 더 이상 변제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보았던 주빌리 은행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게 되었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았다며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나 올해 4월경 대법원에서 3년 단축 변제 계약안을 파기환송한 후 변제 계약안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빌리 은행의 도움을 받고 개인회생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수까지 쓰면서 채무를 연체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은 저희 가족을 빚 없이 살아가도록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시흥시 일가족 자살 사건이나 우정보 일가족 자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같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유로의 박수 부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근 변호사께서 채무 사례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회생 신청을 하신 채무자를 대신해서 나온 민변의 박형근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분께서 직접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언론에 노출이 되는 관계로 채무자들께서 어려움이 계셔가지고 제가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저는 40대 여자 2015년 5월부터 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 3등급의 직장 열심히 잘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10년에 규모나 급여가 좋은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와서 다니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직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직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채용을 굳게 믿으면서 그동안 생활을 해야 했기에, 그런데 직장이 없으면 저금리 신용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어찌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서 저축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빚을 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다행히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었지만 돈을 바로 갚아야 할 상황에 와서 다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율이 34%였습니다. 이직한 회사가 급여가 더 좋고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맹세코 사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정신 차리고 보니 처음에 시작했던 빚이 1억 9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햇살론이라는 서민금융 상품이 있었지만 급여가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달이 이자만 350만 원 정도 내는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244만 원을 60개월 갚는 조건으로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자를 안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솔직히 350만 원 이자만 내던 그때 생활보다 생활 자체는 더 힘들었습니다. 경제 패턴은 간단했습니다. 변제금, 생활비, 휴대폰 요금, 부모님 보험금 제하고 연초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하는 달은 정말 5만 원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점심도 삶은 계란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매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 초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로 변제금과 생활비를 계산하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가족도움으로 거액이 들어가는 수술을 마쳤지만 솔직히 수술비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갚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병 상태에서의 건강 상태보다 변제금 걱정이 더 컸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수술을 하고 41회차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회생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재산과 소득이 줄고 36개월 이상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단서를 포함해서 서류를 넣고 항암 중에 탈모를 모자 쓰고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채권자 집회기일 신청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다 끝나면 최저 시급이라도 받는 데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9일에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회생기간 단축 소급 적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드려서 그래도 실직을 했고 투병 중이면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 항고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왜 상황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정말 지금으로서는 단축 신청하면서 밀린 6개월 변제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제금 갚을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내 몸 상태가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법원에 문의를 했더니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나는 채무자들이 변제금 납부한 그 금액을 채권자 계좌에 넣어주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남은 것은 이제 파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행 비용을 구할 길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그 긴 과정을 건져낼 자신이 없습니다. 회생도 개시까지 채권자의 형사고소, 내용증명 협박 등 말하지 못할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회생법원의 취지는 좋았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회생기간 단축 진행하면서 내지 않은 밀린 6개월 변제금 그리고 조바세 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법원에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어린이날 시흥 내가족 자살 소식을 듣고 저는 숨어서 울었습니다. 기사에서 그 가족이 분명 도움받을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 저는 중증 환자라 주민센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법원, 회생위원들을 쫓아가서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해서 치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금융에 무지했고 계획 없이 산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또 여러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만 이렇게 실현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민생연석회의 8대 의제 중에 하나로 그리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5대 분야 중에 하나로 이 문제를 저희가 다뤄와서 청와대하고 금융위하고 또 중기부하고 수차례 걸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가 정부 측에서 이따가 이제 할 텐데요. 우선 먼저 금융정책 및 재기지원과 관련해서 재윤경 책임위원회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고 을지로 민생연석회의 가계부채 소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재윤경입니다. 한 10년간 밖에서 국회 들어오기 전에 채무자분들 상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된 사례자분들 이야기가 아주 특수한 몇몇의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세상을 우리가 너무 그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아주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고, 실제로 그 언론을 통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그 도덕적 해이라는 이 수식어가 같이 따라붙는 것 때문에 채무자들은 점점 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져서 결국은 극단적인 뭐 가족 동반 자살이라든가 이런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다시 한번 그 강조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채무자에게 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용적 그 금융 질서, 그리고 그런 그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금융위 소관의 가계부채 해결 대책, 그리고 중소벤처부 소관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 대책,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 두 번째 사례자 같은 경우는 한때는 소득이 400만 원이었으나 이자 비용이 3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실은 그 과잉 부채를 많이 권하는 사회에서 특히나 기준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그 고금리 상품들을 권하고 있는 이런 그 금융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런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 이후에 그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쓸 것이 아니고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에 한해서만 써야 되는 단어라는 점을 꼭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주요한 저희가 좀 집중했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행복기금을 그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조정해주겠다, 신용유의자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나 사실상의 내용은 국가가 앞장서서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연체돼 있는 헐값의 채권을 금융사들이 통상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국가가 매입을 했고요. 그렇게 매입한 상품을 3% 정도에 매입하고 채무자한테는 50%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5% 이상의 이익금을 다시 금융사에게 배분하는, 심지어 우리 정부 들어서도 작년에도 1,700억이 넘는 돈을 금융사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주도 채권 추심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끊임없이 금융위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국민행복기금을 전면 개혁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심사에도 매년 해마다 행복기금의 채권을 위탁을 해서 추심 대행을 시키면서 수천억의 추심 수수료를 국가가 지출해 왔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의 개혁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차상계층 등 이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전체 물량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캠코가 직접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조정에 있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받으실 경우 채무 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최대 5%포인트 부채 원금을 더 많이 감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그 채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의 이 채무 조정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을
채용을 중단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다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을 통한 파산 면책까지 그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신용보증재단이 좀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리고 법적 채무를 종결한 기업 등에 대해서 재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을 개인회생이거나 신용회복 진행 중이신 분,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그 갚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채권소가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중개부는 재기 컨설팅, 재기 교육, 재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2019년보다 더 확대해서 3만 명 가량의 자영업자의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자체 설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상시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는 법률상 대부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채권 추심을 위탁받는 그곳까지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다음에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탈적 부실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전면 금지하는 그리고 공정채권 추심법 개정안을 제가 국회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내용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인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중기부, 법무부와 청와대가 저희가 또 캠코 이런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이고요. 오늘 11시에 관련 부처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주민 책임위원께서 회생 파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가계부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실제로 뭐 시흥에서 오늘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족분들이 전부 이제 자살하시는 그런 아픈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회생과 회생파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관련된 부처들과 계속 논의했던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산 절차가 아닌 회생 절차로 좀 과도하게 유도하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든지 청년에 대해서까지 파산 절차가 아니라 회생 절차로 많이들 유도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이 이렇게 회생 절차로 유도하는 실무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가 공무원 등이 되는데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개인 파산제도 이용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법무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유진 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그 가계부채 관련된 사례 발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개인회생 관련돼서 변제 기간을 그동안은 5년으로 법이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법이 개정돼서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3년으로 줄어든 부분이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결 전에는 회생법원들, 각 지역의 회생법원들이 3년으로 개정된 법의 내용대로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게 소급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아마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3년으로 정하는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5년일 때는 보면은 5년 내로
변제 기간을 정하면 되는데 법원이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최대치를 적용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개정해서 3년 내에서 좀 유연하게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보면은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빌려줬지만 못 받아도 된다. 이의가 없다. 저 사람이 파산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라고 의사를 표시해도 그동안 법원은 그런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도록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냥 바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재윤경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략 한 6가지 정도 방향에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가계부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일부나마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남근 가계부담 개선 본과위원장께서 간단히 보충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보수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1년에 100만 건 정도의 파산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 묶여두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경제 효용론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도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그 도산 절차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보통 한계 채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소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죠. 정기소득이 있다면 한계 채무자로 몰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도산 절차는 파산 면책이 주된 것이 되고 예외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의 그런 도덕적 해이 논쟁에 너무 휘말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의 경우에 정기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정기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파산 면책을 허용해주지 않고 회생 절차로 내몰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생 법원에서 파산 면책 절차를 중심에 놓고 도산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것들은 그런 보편적인 도산 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권 추심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서 채무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대부업체에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그 개혁들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자신들이 그 추심하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이런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자 쪽에 대해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인권 보호도 하고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들은 금융의 한 기능인 추심 기능에 있어 획기적인 어떤 문화의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계 채무자 전체도 한 300만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빨리 경제적으로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길들을 열어주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제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줘서 이번 대책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도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이나 법무부나 되게 좀 소극적으로 남은 것을 진짜 저희가 수차례의 회동을 통해서 압박하고 설득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